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해달라고 기자가 요청하는 것은 국민이 요청하는 거나 같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잘하면 일제 말기까지 역사를 체계적으로 새로 쓰자. 세계 최선진 부강국 하나가 될 때까지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한국의 참 유명한 사회학자시고 또 탁월한 지성인이신 신용화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선생님께서 생각해 오신 학문, 책, 인생,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고견을 엿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명예교수입니다만은 신용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참 지금도 경외하는 선생님이시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선생님께 좀 가벼운 질문 한두 개 여쭙겠습니다. 혹시 하루가 선생님께 주어진다고 할 때 혼자 조용히 연구를 하고 싶으세요? 학생들과 하루 종일 대화하면서 토론하고 싶으세요? 학생들과 하루에 반 정도 대화하고 토론하고 싶고 반 정도는 책을 읽고 싶어요. 역시 선생님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플라톤과 단군 중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고조선을 연구하기 때문에 단군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단군은 저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홍익 인간과 제세이화라고 하는 통치 이념, 생활 이념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토론하고 싶어요. 아마 선생님뿐만 아니라 단군도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전통적으로 학문은 스승과 제자의 고리를 통해서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신용화 선생님께도 좋으신 스승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전쟁을 소년기에 겪었기 때문에 왜 우리 민족은 같은 민족끼리 동족상잔의 전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민족을 연구하려고 사회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2학년 진급할 때 처음으로 최문환 선생님의 민족주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과목이 개설이 됐어요. 그때 그 민족주의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하고 공감이 가서 최문환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4학년 때 졸업 논문이 있었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또 석사 논문을 쓰게 됐을 때 이상백 선생님께서 사회과학과 사회학은 반드시 역사적 고찰을 해야 된다. 사회 현상은 역사적 고찰을 해서 시간을 도입하지 아니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해결책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상백 선생님으로부터는 모든 사회과학과 사회학은 역사적 고찰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최문환 선생님과 이상백 선생님이 제가 항상 배우고 받들고 스승으로 모시는 두 스승님이 되셨습니다. 선생님은 원체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다양한 토픽을 다루셨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 신용화 선생님 떠오르는 저작이나 연구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면 아마 독립협회 연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독립협회 연구에 특별히 주목하신 이유나 그거와 관련된 말씀 조금 전해주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갑오경장 청일전쟁까지밖에 못 가르쳤어요. 그 이유는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가르칠 만한 연구가 축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4.19 1세대 동급생들이 강의 끝에 토론회가 열리면 통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사학과 친구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잘하면 반드시 일제 말기까지 역사를 체계적으로 새로 쓰자고 결의심을 하고 서로 분담을 했는데 사학과 친구들은 거의 모두 동학운동에 집중을 했어요. 서로 하겠다고. 그리고 사회학과를 나온 나한테는 개화파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1896년부터는 역사가 없으니까 새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유의사와 친구들의 권고에 의하여 독립협회를 원자료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학자들이 써놓은 우리나라 근대사는 한국 민족은 자주적 근대화, 자주적 발전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대화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쓰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국민 주권, 국민 자유권, 자주적 근대화, 근대국가 설립을 위한 사상을 정립하고 또 운동을 전개하고 심지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국회까지 개설하는데 성공한 단체가 독립협회였어요. 그래서 독립협회를 통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분쇄시키고 한국 민족이 자주적으로 일제가 침략을 하지 아니했으면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달성하고 근대국가를 수립하고 시민사회를 수립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상과 운동으로 독립협회를 연구를 했는데 정력을 좀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 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학 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교우 관계도 있으시고 연구의 그런 그 분담의 얘기도 있었다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한국 사회사학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만드시고 키우셨어요. 한국 사회사학회를 키우시게 된 동기나 거기에 대한 기대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학을 창시한 꽁트에 의하면 사회는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으로 나누어지는데 사회정학은 미국에 건너가서 일반 사회학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발전이 됐어요. 주로 심리학과 연결이 되면서 횡적인 사회 관계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전이 됐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사회동학을 반드시 사회학에 넣어서 발전시켜서 옹트, 스펜서, 드루카임, 막스 베버 이런 학자들이 크게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주로 미국 사회학을 교재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역사 사회학은 거의 가르치지를 않아서 한국적 사회학이 정립이 안 되고 있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 캠퍼스로 다 모이자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사회사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연구회로 시작했다가 연구회를 한국사회사학회로 발전을 시켜서 오늘날은 잡지도 100호가 넘었고 아주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또 하나 이제 역시 신용화 그러면은 독립협회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지만 아마 요즘 젊은 학생들에게는 독도가 더 먼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독도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독도학회를 비롯한 그런 활동에도 참 진력을 하신 그 계기나 또 이유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사료를 중시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독도가 100%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확신과 증명을 잘 알고 있지를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 제가 규장각 관리실장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발령을 받아서 미정리 도서 정리를 완결하라는 임무를 맡았어요. 미정리 도서를 정리하는 따가 보니까 규장각 미정리 도서 속에도 각종 지도와 문서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꽤 여러 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980년도
독도의 일본의 독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몇 개 썼더니 신문사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신문 기자들이 규장각을 찾아와 가지고 자료 달라고 졸라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그걸 주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다가 4년 규장각 실장을 마칠 무렵에는 독도 자료 전문가처럼 됐어요. 그 다음에도 제 연구실로 기자들이 찾아오는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해달라고 기자가 요청하는 것은 국민이 요청하는 거나 같다고 생각이 돼서 독도도 제 연구의 한 분야로 집어넣습니다. 이 독도는 사회학보다도 더 정력이 필요한 분야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정부도 독도가 100%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고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전 국민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자료와 과학적 증명을 가지고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독도 연구와 저술 활동, 계몽 활동에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은 그건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독립협회 연구 또 지금 독도 연구와 함께 최근에는 고조선 연구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저작을 내고 계신데 그 어떻게 연결되는 맥락이라고 할까요? 선생님 그 일관된 관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19세기부터 1945년 시기까지의 우리나라 국가와 사회의 변동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걸 과제로 처음엔 삼았어요. 그런데 근현대사의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사회를 알고 나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알려고 역사학과 선배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학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한국 민족의 기원 또 한국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나 이걸 모르고 계세요. 한자로 된 문헌부터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중국에서 한국 역사, 한국을 조선을 기록한 것은 유만조선 시대 때부터 조금씩 기록하고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고고학에서는 고조선 시대 유물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고학 쪽 유물을 다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경련 퇴직을 하게 생겼는데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모르면은 이건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학계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큰 일이어서 한국 민족의 뿌리, 기원을 내가 조금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 연구라고 하는 책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 냈습니다. 이건 아주 새로운 사회학적 시각에서 새로 쓴 논문인데 이 기원을 밝히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한국 역사에는 그게 첫 국가와 첫 사회인데 고조선의 국가와 사회와 백성들이 만든 문명이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일 뿐만 아니라 세계 4대 문명과의 첫 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혀 별개의 유형의 문명이었어요. 더구나 중국 황하 문명보다 시기도 한 1000년 앞서고 중국 황하 문명이 압도적으로 고조선 문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는 증거 유물들이 수두룩해요. 또 고대 중국 학자들은 그걸 또 인정을 했어요. 그걸 알고는 이거 우리가 문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연구가 안 돼서 잃어버린 문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고조선 국가와 고조선 문명의 발굴과 그 정립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학문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고조선 문명의 사회학적 연구라고 하는 책이 학술원에서 나올 겁니다. 원고는 넘겼어요. 지금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기념도 하고 또 자부심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많은데, 선생님께서 지금 그런 독도와 또 고조선과 독립협회 이런 걸 연구하시는 그 일관된 관점에서 보실 때 앞으로 한일 관계 또는 한국에서 일본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니까 협력하는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과거 한국을 침략을 해서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탈과 착취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역사는 역사대로 사실대로 보존을 하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는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많이 수탈하고 발전을 저지했어요. 발전된 부분들은 그 억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조금이라도 잘 돼 보려고 한국 사람들이 일제에 대항해 가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대 한국 문학이 일제 시대에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근대 문학은 일본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인 작가들이 일본과 싸워가면서 만든 거예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근의 그 놀라운 세계적 발전은 그것은 일제 시대의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정책과 전혀 관계없어요. 한국 전쟁 때 북한은 물론이요, 우리 남한도 전쟁 3년 동안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모든 학문과 건설 활동들이 광복 후에 한국 사람들의 새로운 노력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일제시대 역사는 사실대로 한국 민족의 주체적인 자주적 활동의 역사를 써서 그걸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에는 한일 협력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일본이 지금도 독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자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다시 또 침략할 의도를 표명하는 거니까, 일본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또 침탈하려고 주장하는 한 친서는 그렇게 항상 위태위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국력, 민주주의 시대니까 백성들의 밀력,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변화 추세에 항상 선도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뒤따라가다가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 대학이 중심이 돼서 가장 최신 첨단 기술, 첨단 과학 이론,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설명과 이론, 이런 것을 발전시키면서 최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민족과 국가를 세우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북한까지도 포용을 해서 통일을 하면서 최선진국 하나로 앞서서 발전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학에 오셔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일관된 그 키워드가 역시 민족이신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사실 조금 민족이라는 개념이 좀 때로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세계, 다양성, 개인, 개성,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중시되어서 민족이라는 말이 약간 낡은 것처럼 지금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시죠. 개인의 활동 자유, 세계적인 개인, 이것은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민족을 중시하는 것은 세계 최선진 국가들
아니고 아직도 세계 최선진 국가의 하나로 발전해야만 된 처지에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는 민족도 아주 중요한 것이 돼서 개인과 민족이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분단이 된 상태에서도 세계 10위 이 정도의 국가가 됐는데 이것은 한국 민족과 한국 국민들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민족을 왜 생각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통일을 해야 돼요. 민족을 버리면은 영구히 분단 국가가 돼서 일민족 이국가 상태로 몇백 년도 계속될 위험이 있어요. 개인이 발전하려면 국가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 민족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돼야 한다고 하는 진실을 깨닫고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개인이 자유스럽게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민족도 세계 속에서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선생님 그 장서가로서의 신용화 선생님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몇 권을 가져다 뒀습니다만은 신용화 선생님은 아주 많은 좋은 책을 갖고 계시고 또 소장하셨고 서울대학교 지금 중앙도서관에 약 8천여 권의 귀중본을 기증해 주셔서 지금 화양 신용화 문고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기증하신 책 중에서 보면 약 1000종 이상이 상당히 오래전에 그 간행된 서양 고전들이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꽁트 뭐 이런 책들을 참 그 귀하게 많이 소장을 하셨는데 책을 이렇게 소장하시고 기증하시는 그 과정에서 좀 가지신 책에 관한 일화나 뭐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원래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이 있으면은 호주머니를 털어서 다 사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런 버릇을 끝까지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을 보통 장서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상백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장서벽이 있었어요. 이상백 선생님 제삿날 제사를 지내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조카가 이상백 선생님에 대한 실망의 말씀을 하는데 일본에서 삼촌이 온다고 그러면은 뭐 사탕이나 선물을 사올 줄 알고 다 조카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큰 짐이 한 10몇 개가 오는데 그걸 풀어봐도 책이 나오고 그래 맨 마지막 짐에는 반드시 무슨 선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들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다 책이어서 아저씨는 우리한테는 사탕 하나도 안 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게 장서가였어요. 그런데 6.25 때 이상백 선생님은 책을 그대로 연구실에 두고 대구로 피난을 가셨는데 돌아와 보니까 다 가져가고 없어서 새로 모은 것들이 대구 집안에 가지고 계셨던 것이 지금 이상백 문고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에 책을 모았는데 책을 본격적으로 모은 것은 하버드 예인칭 스칼라십으로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하버드 주변에 헌책방이 많아요. 고대 서적들은 헌책방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책을 사 모으는 그 습관이 최근까지 계속이 돼서 책을 사 모은 것이 신용화 문고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18, 19세기 책들이 또 그 이전 책들이 많으냐? 그 이유는 제가 사회사상사를 강의를 했잖아요. 이 사회사상사는 서양 문명의 지적 유산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문명의 사회사상사가 오늘날 왜 저렇게 문명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와 저런 부강과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만들어서 번영했는가. 이것을 만든 지식인들의 역사와 명작들, 저자 사상가들이 근현대뿐만 아니라 아주 그 히랍 시대부터 다 나와서 사람 학자와 저서의 책에 대해서는 박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지금 집에도 조금 남아 있는데 물론 제가
완전히 지적 활동을 못하면 신용화 문고에 한 2,000책 정도 보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책만 보고 여유만 있으면은 사 모았어요. 꽁뜨에 대한 건 완벽하게 다 있는데 사회학의 창시자인 꽁뜨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자세히 소개한 거 외에는 소개가 잘 안 돼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모았냐면은 파리 소르본느 대학, 지금은 제4대학의 정문에 유일하게 오기스트 꽁뜨의 동상이 있어요. 국문학과 김은식 선생하고 같이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사진을 찍는데 어떤 영감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아니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왜 사진을 찍었냐고. 그래서 내가 사회학을 연구하는데 이분이 사회학 창시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다고 그랬더니 아 오기스트 꽁뜨 책을 구경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그래서 바로 앞에가 이제 책방이기 때문에 갔더니 꽁뜨 책을 아주 다 한 질 다 모아놨어요 다. 그래서 이거 살 생각이 없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살고 싶다고. 제 포켓들을 다 털어도 모자라요. 그래서 김윤식 선생 포켓을 다 털어도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까지 살 수 있나 했더니 한 반 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은 안 된다고. 그래서 반 정도 사가지고 돌아와서 편지로 나머지 반도 돈도 보내고 다 사서 지금 신용화 문고 안에 꽁뜨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각각 낱개로도 다 모아져 있습니다. 김은식 선생님이 고생하셨겠습니다. 아주 고생했죠. 그래 아주 더 친하게 됐어요. 지금 조금 전에 상백문고도 말씀하셨고 지금 화양문고도 굉장히 귀중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그 고문원 장소인데 혹시 상백문고나 선생님 화양문고에서 특별히 학생들이나 후학들에게 이런 책은 정말 가치가 있고 눈여겨봐라 하고 좀 말씀해 주실 건 있으신가요? 상백문고에는 아주 그 귀중한 것이 두 점이 있는데 돈황문서, 돈황이라고 하는 지역의 굴 속에서 다 불교가 활동을 했는데 돈황문서가 원본이 한 두 개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이상백 선생님이 일본 와세다 대학의 동양사상연구소 연구원으로 북경에 가 계셨어요. 북경에서 선생님 형님이신 임시정부의 이상전 장군과 소통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표면으로는 와세다 대학의 연구원으로 이제 자료 수집을 하셨는데 전쟁 말기라 중국 사람들이 애장품들을 다 유리창이라고 하는 북경 거리에서 막 쌍배로 팔았어요. 거기서 경제 능력이 같았는 데까지 고서를 사 모았는데 나머지 대구에 가져가신 귀중품인 돈황문서를 제외하고는 6.25 때 다 없어져 버렸고 영주실에 갖다 놓은 것은 지금 상백문고에서는 돈황문서 주로 이 불경을 한자로 적어놓은 비유하면은 팔만대장경의 원본의 두 점이 거기 있어요. 이것은 일본 다른 지역에는 없는 아주 귀중품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 분야에서는 이상백 선생님은 스펜서를 모으셨어요. 허버트 스펜서가 사회학의 창시자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인류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용어로는 미개사회, 아프리카나 남북 아메리카나 태평양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인류학적인 조사와 사회 진화론적인 설명을 한 책들이 한 세트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것이 이 상백문고 안에 있는 사회학 서적 중에서는 가장 귀중한 거예요. 1927년부터 경성대학 도서관이 책을 사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광복 후에는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도서 구입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전들이 주로 없기 때문에 제 장서 안에 있는 사회학 책들이 아마 19세기 꼭 오기스트 꽁뜨 이후의 책들은 되게 체계적으로 모여져 있어요. 제가 사회사상사를 사회학사를 가르치면서 체계적으로 모았으니까.
그래서 사회학 장소로서는 괜찮은 장소가로 평가받을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그 장서를 정말 그 애정을 가지고 수집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기증도 하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요. 책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점점 많이 줄어들고 다 이제 영상과 이미지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그리고 장서 이것이 갖는 학술적 또는 문화적 의미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좀 더 뭐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문화의 계승과 전승은 그 이전의 문화의 불편한 것들은 점점 제외시키고 귀중한 것들은 반드시 후대들이 계승을 하면서 발전시켜요. 또 종이책이 지금 인류 문명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책은 전자책이나 영상으로 완전히 대체가 되지는 못하고 종이책의 비중이 약간 줄기는 하지만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책의 장점을 지켜서 보존하고 갖고 있으면서 발전시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이책의 사용 비중은 줄겠지만 기여도는 절대로 줄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종이책은 참 큰 장점이 있어요. 종이책은 사람의 사고를 발전시켜요. 책을 읽다가 쉬면서 감동을 준 부분, 배움을 많이 준 부분은 독서를 하면서 자꾸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상은 기계에 의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쉬면서 깊은 생각을 할 틈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 듣는 상대가 안 되지만 인류에게 공헌을 하는 아이디어나 이론적인 책상은 종이책을 읽은 사람들이 반드시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종이책을 항상 귀중하게 보존하고 또 종이책에 대한 이존을 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태완입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근대화 이후 사상적 기반이 취약해지고 또 순수 학문의 가치는 오늘날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태에서 후학들과 청년 세대가 가졌으면 하는 신념이란 무엇이고 또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져야 할 지적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과 질문은 저희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게 나왔어요. 영원한 질문인데 이 세계는 계속 자본주의적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예요. 그 경쟁에서 낙후되지 아니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와 방법은 과학적 이론을 정립해서 그걸 새 세대에게 습득시키는 일, 대학에서 과학적 이론을, 첨단 이론을 교육시키는 일, 이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일은 앞으로도 없고 또 사회학이나 사회과학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일은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과학적 이론, 사회과학 이론, 과학적 사회학 이론을 정립해서 자연과학 이론과 함께 계속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학생들이 그걸 습득해야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낙후되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의 재미를 못 느낀다거나 또는 이것이 별로 불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학과 학생일 때 많은 학생들이 사회학과에 오면은 뭘 많이 배울 줄 알았더니 이거 사회학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사회학에 온 거에 대해서 회의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들 모이면 그래요. 사회학이 참 좋은 학문인데 학생 때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열심히 배우지 않았다고. 사회학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할수록 아주 재미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적 인간이 되게, 사회학적 인간이 되게 하는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도 하고 역사학도 해보고 해서 좀 돌아다닌 편인데
사회과학 중에서는 사회학이 가장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용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부 오진혁입니다. 민족 문제와 통일에 관해 선생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민족 문제의 종착점은 무엇보다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단과 식민의 역사를 한데 아울러 극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국제협력의 흐름 속에서 육자회담과 같은 다자적인 노력도 진행되었습니다만 패권 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이러한 대화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 듯합니다. 이처럼 복잡해지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역사 속 우리 민족의 위치를 탐색해오기 위해 노력해오신 선생님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의 실마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국제적인 압력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정도의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을 아주 대단한 일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최선진국 발전 전략 부제로 미국, 독일, 일본을 추월하는 길 하는 책을 한번 냈어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언제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고 독일을 추월합니까? 하고 그 책을 그렇게 선생님이 이상이라고 치부하고 말았는데 기업에 그 강의가 좀 있어요. 가서 강의를 했더니 들어갈 때는 듣기 싫은 강의를 할 수 없이 듣는 것처럼 들어오더니 몇 시간 강의를 했더니 눈빛이 달라지면서 아주 그냥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한국도 일본, 독일 추월하고 미국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하고 젊은 회사들이 아주 약간 정신이 달라져요. 그때의 그 책의 요점은 모든 사람들은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전 세계가 앞으로 이런 기술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는 부문을 한 10개쯤 골라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아주 결론을 미국, 독일, 일본이 한 것과 똑같이 하는 걸 밀고 그 다음에 한국의 자랑스러운 부분, 한국의 아주 훌륭한 부분을 문화 속에서 찾아서 그것은 또 별개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아주 낡은 무슨 미신, 점 이런 것들은 없애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다 사라지니까 꼭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런 전략을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시대는 안 옵니다. 그러더니 내가 지금 90 가까이 됐는데 벌써 다 일본은 따라잡았어요. 일본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제는 일본은 따라잡았어요. 북한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데 민족을 버리고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선언을 한 것은 아주 북한이 잘못한 거예요. 민족은 정치가가 버린다고 버려지지도 않고 누가 자른다고 잘라지지도 않고 5,000년 이상을 하나로 뭉쳐서 같은 말과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건 한국 민족은 누구도 잘라서 뭐 버리거나 이렇게 못해요. 북한도 보세요. 비록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일종의 왕조 국가처럼 되어 있지만은 어느 나라보다도 우선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 유도탄도 만들고 아주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비교적 완전히 원조도 차단된 속에서도 한국 민족의 끈질긴 발전에 대한 욕구가 거기서는 원자탄, 수소탄, 핵폭탄과 미사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족은 필요 없고 두 국가다 그래도 한 세대 지나면은 통일은 다시 또 떠올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는 반드시 평화적 통일에 대한 방법을 개발해 찾아내서 다음 세대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는 훌륭한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수립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채원입니다. 저는 교수님께 균형 잡힌 관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실 때 다양한 국가 혹은 다양한 지역의 관점을 담은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다 보면 그 관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외교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국의 자료 혹은 미국 동맹국들의 자료를 다루다 보니까 그들의 관점을 좀 더 습득하고 또 그들의 관점을 따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균형을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이 발전해서 일본을 따라잡고 독일을 따라잡고 미국을 따라잡고 능가해서 세계 최선진 부강국 하나가 될 때까지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최선진국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갈라지는데 과거에 미국, 독일, 일본 등등은 전부 제국주의 국가화해서 다른 나라들과 호혜평등의 협조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것들을 이익을 위하여 수취해 왔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의 과제인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최선진 부강국이 돼서 힘이 넘치고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때는 다른 나라와 호혜평등한 서로 혜택을 주는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되고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를 도와주기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절대로 거기서 불평등하게 이익을 수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평화롭고 세계 모범적인 서로 협조하는 최선진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 세대의 정신적, 정책적, 정치적 결정여하에 달린 건데 그걸 위해서는 미리 대학 시대 때부터 그 방향의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족주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주 최선진 부강한 자유민주 통일 국가를 수립할 때까지고 그 다음에는 민족주의는 도서관에다 맡겨놓고 항상 남에게 평화와 협조, 호혜 이런 것을 중시하는 나라와 또 그걸 선도하는 나라가 됐으면 하고 희망을 합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아마 요즘 학생들은 기억을 못할 텐데요. 여기 75년에 관악 캠퍼스로 서울대학교가 옮겨왔어요. 그때는 이 주변에 마을도 잘 없고 교통편도 어려워서 밤 10시에 이 도서관 앞에서 스쿨버스가 노량진역까지 학생들을 데려갔습니다. 노량진역에서 이제 지하철로 자기 사는 도를 갔어요. 근데 그때 밤 10시에 도서관에 물론 학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서울대학 캠퍼스 안에 연구실에서 불이 안 꺼지는 연구실이 대표적으로 하나, 둘.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연구실에 밤 10시가 되어야 불이 꺼지는 방이 신용화 선생님 방이었습니다. 나도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좀 일찍 밖에 나가면 신용화 선생님께 꾸중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는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일생 연구하시고 공부하셨고 지금도 이런 그 열정을 보이고 계셔서 정말 젊은 세대들은 형식은 달라지고 주제도 다양해지겠지만 정말 이런 그 선학들의 열정과 그 학문적인 진지함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달라진 시대 환경 속에 또 젊은 세대가 맡아야 할 여러 가지 몫과 또 부담들이 있을 터인데 선배 선생님들이 가져셨던 그런 그 열정과 또 학문적인 성취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역할, 주역으로 잘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그런 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